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현재 제가 한국금융연수원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출강을 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8시 25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한 30분 정도만 촬영을 하고 오늘부터 4일 연속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현재 이곳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의 한국금융연수원 1976년에 설립이 돼서 47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에 출강을 했습니다.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 가을의 중심 10월 중순입니다. 10월 하순인데요. 제가 오늘 유튜브 영상 촬영하기 시작한 지 3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지금까지 1152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는데요. 오늘 1153번째 영상으로 제가 촬영할 내용은 제가 약 3주 전에 출간을 했던 인문학 서적 5번째 출간작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에 관하여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책에는 제가 지금부터 2달 전인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 동부와 캐나다 지역을 여행했던 그런 내용이 한 180여 페이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13년 전인 2010년 10월에 유럽 3개국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를 또 6박 8일의 일정으로 여행했던 그런 내용이 또 담겨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4년 한 8개월 전에 2019년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여행했던 내용도 담기고 또 5년 전인 2018년 9월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여행했던 내용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은 일본의 오사카와 교토 지역 여행, 그 다음에 대만의 타이베이 화롄 지역 여행,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분량은 346페이지 분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의 여행에 관한 체험들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저의 여행 체험담이 여기에 오롯이 담겨 있어서 이 지역들을 여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독자분들께 간접 경험의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제가 2달 전에 다녀왔던 미국 동부와 캐나다 지역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세계의 중심이 미국의 중심이 미국의 제1의 도시 뉴욕의 중심이 맨해튼의 중심이 센트럴파크, 이런 식으로 미국 뉴욕은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인구 850만 명의 미국의 제1의 도시인데요. 자, 그 뉴욕도 갔었고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도 갔었고 그 다음에 미국 역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입항한 게 1620년 미국 역사의 시작인데요. 보스턴에 가서 하버드 대학 또 퀸시 마켓 이런 데 등을 투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지역은 캐나다 제1의 도시인 토론토, 그 다음에 캐나다 제2의 도시인 몬트리올, 또 캐나다 최대 관광 도시인 드라마 도깨비가 촬영됐었던 퀘벡 이런 지역 등을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를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346페이지 분량의 이 저의 인문학 서적 5번째 출간작으로 지난 10월 6일에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이라는 제목이고
부 제목은 명말 청초,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의 유학자였던 중국의 고연무라는 선생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독만권서 행만리로라는 말이 있는데요.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의 길을 여행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인데요. 부 제목은 독만권서 행만리로, 만리의 길을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의 길을 여행해라라는 중국의 유학자 고현무의 그 말을 제가 부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자, 인생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독서라면 인생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은 정말 영원히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니까 인생의 지혜를 온몸으로 터득하게 하는 견문을 넓혀주는 그런 게 여행인데요. 그 여행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나와 있듯이 왜 북미 지역이냐? 제가 미국에 최근에 2달 전에 다녀온 워싱턴 DC나 뉴욕이나 보스턴이나 그 다음에 4년 8개월 전에 다녀온 샌프란시스코나 또 5년 전에 다녀온 로스앤젤레스나 이 미국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고 또 캐나다 지역도 여기에 담겨 있어서 북미 지역이라고 제목의 그 첫 소절을 북미라고 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는 이제 로마와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가기 전에 베로나. 그러니까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베로나, 밀라노 순으로 이탈리아를 투어했고요. 그 다음에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 몽블랑을 조망할 수 있는 해발 3,842m 에기디 미디 전망대도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 제네바 국제기구의 메카인 스위스 제네바를 경유해서 프랑스의 파리에 입성을 해서 몽마르트 언덕이나 루브르 박물관, 그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인 콩코드 광장, 샹젤리제 거리, 프랑스 개선문, 에펠탑, 센강 유람선 투어 뭐 이런 식으로 파리의 일정이 진행이 돼서 결국은 유럽 3개국인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지역을 여행했기 때문에 유럽이라는 말을 달았고요. 동아시아는 일본의 오사카, 교토, 그 다음에 대만의 타이베이, 화롄 지역을 갔었기 때문에 동아시아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자, 여기에 이제 추천사도 해 주셨습니다. 한국금융연수원의 김영훈 부원장님께서 추천사를 해 주신 내용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정민 변호사님께서 추천사를 해 주신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추천사를 여기 첫 페이지를 열면 한국금융연수원의 김영훈 부원장님께서 추천사를 하신 내용이 나오고요. 표지의 뒷면 쪽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정민 변호사님께서 추천사를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정을 제가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입니다.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가 미국의 정치 수도 워싱턴 DC. 워싱턴 DC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간 곳이 바로 연방의회 의사당입니다. 자, 연방의회 의사당은 워싱턴 DC의 그 주요 건물들의 배치를 보면 서쪽 끝에 있는 게 바로 링컨 메모리얼이고 거기에서 쭉 동쪽으로 이제 건물들이 배열되어 있는데요. 서쪽 끝에 있는 게 링컨 메모리얼, 동쪽으로 좀만 가면 리플렉팅 풀, 연못이죠. 연못 반사의 연못이라고 해서 리플렉팅 풀이라고 합니다. 그 좀 더 가게 되면 동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이제 워싱턴 기념탑, 워싱턴 모뉴먼트가 있고요. 좀 더 동쪽으로 가면
내셔널 몰이라 해가지고 스미소니언 재단 계열의 10개 정도 박물관과 그 스미소니언이라는 그분의 유해가 안치된 스미소니언 캐슬도 있고 그런 지역들이 이제 내셔널 몰이라고 합니다. 그곳 중에서도 핵심이 미국 국립자연사 박물관인데요. 2006년 말에 개봉된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의 촬영 무대이기도 했던 미국 국립자연사 박물관. 그게 이제 그 내셔널 몰의 핵심 시설입니다. 거기서 또 동쪽으로 더 가게 되면 바로 미국 연방의회의사당이 있고 또 동쪽으로 가면 마지막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워싱턴 DC 서쪽에서 동쪽으로 쭉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게 먼저 제일 서쪽 끝에 링컨 메모리얼, 리플렉팅 풀, 워싱턴 기념탑, 내셔널 몰,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미국 연방대법원 순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배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심 정도에 있는 게 워싱턴 기념탑인데 그 워싱턴 기념탑의 북쪽에 미국의 백악관, 대통령 관저 백악관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일 먼저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을 배경으로 정말 멋진 건물을 배경으로 사진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연방의회 의사당과 그 앞에 연못 사이에는 미국의 18대 대통령을 지내기도 했고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 그분은 미국의 지폐 중에 $50 지폐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의 지폐 권종을 보면 $1 지폐의 주인공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2 지폐의 주인공이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5 지폐의 주인공이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10 지폐 주인공이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그 다음에 $20 지폐 주인공이 바로 남북전쟁 당시에 $20 지폐의 주인공은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입니다. 미영전쟁 당시에 뉴올리언즈 전투의 최고 영웅이었던 앤드류 잭슨이 나중에 제7대 대통령이 되는데 그분이 $20 지폐의 주인공이고 $50 지폐의 주인공이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총사령관을 지낸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50 지폐의 주인공이고 토머스 제퍼슨 그 다음에 3대 대통령을 지낸 토머스 제퍼슨, 2대 대통령을 지낸 존 애덤스, 그 다음에 로저 셔먼, 그 다음 로버트 리빙스턴 등과 함께 미국 독립선언서 5인, 독립선언서 초안 작성 5인 위원회 멤버 중에 한 분이었던 바로 벤저민 프랭클린이 바로 $100 지폐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50 지폐의 주인공이 바로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인데요. 그분의 동상, 기마상이 바로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과 그 앞에 있는 연못 사이에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갔던 곳이 내셔널 몰 안에 있는 그 미국 국립자연사 박물관. 그 로비에 들어가면 대형 코끼리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 국립자연사 박물관의 랜드마크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갔던 곳이 바로 백악관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관저 백악관. 그런데 백악관 내부를 들어갈 수는 없고 펜스 울타리 밖에서 저 멀리 한 150m 정도 거리에서 백악관 건물을 조망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목이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악관 투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기념탑이라 해가지고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가장 높은 건축물이 높이 169m의 워싱턴 기념탑이고 그 건물은 건축물은 전 세계 오벨리스크 중에 가장 높습니다. 오벨리스크라는 것은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
사상을 태양신 숭배 사상을 염원하는 그런 내용, 그 태양신을 기리는 하늘 높이 치솟는 그 일종의 그 첨탑처럼 되어 있는 뾰족한 그러한 탑처럼 되어 있는 게 바로 오벨리스크인데요.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인 콩코르드 광장에도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그것은 이집트에서 프랑스한테 선물해 준 거고 높이가 23m 높이가 프랑스의 대혁명의 광장인 콩코르드 광장에 있는 오벨리스크인데요. 그에 반해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워싱턴 기념탑, 즉 워싱턴 모뉴먼트는 그 오벨리스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오벨리스크 169m 높이고 화강암과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곳을 이제 지나서 이제 제퍼슨 기념관으로 갔습니다.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또 $2 지폐의 주인공이기도 한 토마스 제퍼슨, 또 미국 독립선언서를 초안 작성 공동위원회 5인방 중에 가장 주도적으로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분이 바로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을 기리는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을 투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링컨 메모리얼로 갔습니다. 링컨 기념관인데요. 자, 그런데 그곳은 무슨 무대 설치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안에 입장은 못했었습니다. 왜 제가 그때 거기 현지 시각 기준으로 2023년 8월 26일에 그 링컨 메모리얼 앞에 갔는데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그로부터 이틀이 지나면 2023년 8월 28일이 되면 바로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하나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1963년 8월 28일 I have a dream이라는 명연설 60주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I have a dream이라는 미국의 3대 명연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3대 명연설 60주년을 이틀 앞두고 기념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링컨 메모리얼, 그곳이 이제 무대 설치 공사를 하고 있어서 링컨 기념관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는데요. 60년 전에 1963년 8월 28일에 마틴 루터 킹 목사라는 민권 운동가가 바로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리플랜팅 풀과 저 멀리 전방 1km 지점 동쪽 지점의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면서 미국의 3대 명연설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연설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 60주년을 이틀 앞두고 그 대대적인 무대 설치 공사를 하고 있어서 안에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미국의 3대 명연설 잘 아실 겁니다. 1863년 11월 19일 남북전쟁 당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게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하나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1963년 8월 28일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I have a dream이라는 흑인과 백인이 모두 함께 공존하는 세상, 흑인과 백인이 같은 학교를 다니고 흑인과 백인이 같은 식당을 이용하고 흑인과 백인이 같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 구분, 흑인과 백인의 구분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나는 꿈꾼다. 이런 취지의 연설이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이 차별받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오는 게 나의 꿈입니다. 이게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이고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두 번째인데요. 또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오바마 대통령, 제44대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되기 전에 했던 명연설이 있습니다. 그게 2004년이죠. 2004년 7월 27일 거기에서 오바마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일리노이주의 주 상원 의원 시절입니다. 그리고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연방 상원 의원의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그런 상황이었었고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2008년도고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44대 대통령을 했던 건데요. 대통령이 되기도 전이고 연방 상원 의원이 되기도 전이고 미국 일리노이주의 주 상원 의원 시절에 2004년 7월 27일에 미국
역사의 시작점인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에서 미국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었고, 그때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존 캐리 후보가 확정되는 그러한 자리에서 일종의 그 기조 연설을 했던 연설이 바로 오바마 그 당시에 일리노이주의 주 상원 의원의 명연설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세 번째입니다. 여하튼 링컨 메모리얼 거기에서 이제 안에 입장은 못 해가지고 저 링컨 메모리얼 건물과 또 반대 방향 리플렉팅 풀과 워싱턴 기념탑을 배경으로 유튜브를 찍기도 했고, 바로 거기에서 약 한 200m 지점에 있는 한국전 참전 용사비 그곳에 가서 유튜브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갔던 곳이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데요.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사이에 있는 이과수 폭포, 북미의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와 잠비아 사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 이 세 개가 미국 세계 3대 폭포인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 바로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물론 이제 캐나다 지역에서 조망하는 게 훨씬 더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는 1박 2일 동안 나이아가라 폭포를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트보트를 타고 나이아가라 강에 급류에서 제트보트를 체험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헬리콥터를 타고 난생 처음 헬리콥터를 7분 동안 타면서 나이아가라 폭포의 상공에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공중에서 조망하는 그런 체험도 했었습니다. 네 식구가 가족 여행으로 갔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헬리콥터를 7분 동안 타는데 비용이 얼마 들 것 같습니까? 한국 돈으로 대략 한 25만 원 정도 되니까 네 식구면 한 100만 원 정도 듭니다. 불과 7분 비행하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듭니다. 여하튼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비용이 전반적으로 높았는데요. 그렇지만 여행이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원히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유람선을 타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 최근접 가장 접근을 해가지고 폭포수가 날리는 것, 폭포수 비를 맞으면서 비옷을 입고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 접근해가지고 폭포수를 맞는 그런 체험도 했었는데요. 지금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다가 너무나도 폭포수가 많이 쏟아지니까 스마트폰이 고장 날 것 같아가지고 촬영을 중단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는 높이가 53m, 너비가 790m로 세계 3대 폭포 중에 세 번째입니다. 1위가 이과수 폭포, 2위가 빅토리아 폭포, 3위가 나이아가라 폭포인데요. 그런데 유명하기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가장 유명하고 관광객도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아가라 폭포의 중간 지점이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인데요. 자, 그곳에서 1박 2일 동안 이제 체험을 했고, 또 거기에 스카이론 타워라고 236m 높이의 스카이론 타워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조망하면서 스테이크 또는 연어를 먹는 그러한 오찬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서울 남산에 360도 회전 테이블이 있듯이 그곳 스카이론 타워에도 회전 테이블이 360도 회전합니다. 한 바퀴 도는데 한 1시간 5분 정도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네 식구 중에 두 사람은 연어 요리, 나머지 두 사람은 스테이크를 주문해가지고 오찬을 하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제 감상했고요. 캐나다와 미국의 사이에 국경 검문소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레인보우 브리지입니다. 레인보우 브리지를 통과해가지고 이제 캐나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캐나다 지역에서 조망하는 게 미국 지역에서 조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미국 지역은 그냥 경유지일 뿐이고 캐나다 지역은 체류지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지역 나이아가라 폭포가 훨씬 더 관광 수입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아이스 와인 공장을 투어하고 또 아이스 와인을 구매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이제 캐나다 제1의 도시 토론토입니다. 자, 미국에 메이저리그 프로야구가 있는데요. 내셔널 리그와 아메리칸 리그가 있는데, 자, 그 중에 캐나다 소속 팀이 딱 한 팀이 참가하고 있죠.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류현진 선수가 활동하고 있는 바로 그 팀이 캐나다 지역의 프로야구 팀에서는 유일하게 미국 메이저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그 팀이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원래 다른 팀 몬트리올을 연고지로 한 팀이 있었는데 수년 전에 미국 워싱턴 DC로 연고지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캐나다 지역의 프로야구 팀에서 유일하게 미국 메이저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팀은 류현진 선수가 소속된 토론토죠. 토론토. 자, 그 토론토 가면 CN 타워가 있습니다. 자,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제가 살고 있는 잠실의 롯데월드 타워 123층 555m 높이인데요. 자, 그 높이 555m보다 불과 1.7m가 낮은 553.3m가 캐나다의 CN 타워입니다. 롯데월드 타워는 2016년 말에 완공됐는데요. 캐나다 CN 타워는 그보다 40년이 앞선 1976년에 완공이 됐는데 캐나다 CN 타워가 롯데월드 타워보다 1.7m 낮을 뿐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롯데월드 타워는 거의 대부분 층이 주거지 내지 사무실 이 전망대 층인데요. 캐나다 CN 타워는 통신탑이다 보니까 송신탑이다 보니까 그 전망대가 이제 두 군데가 있긴 한데 상층부와 꼭대기 부분 두 곳에 전망대가 있긴 한데 그 외에는 그냥 사무실 주거지 이런 게 아니죠. 그냥 탑만 건물 골조 구조물만 있는 그러한 송신탑입니다. 그러니까 롯데월드 타워하고 단순하게 높이 차이를 비교할 수는 없는데요. 여하튼 캐나다 CN 타워가 캐나다의 랜드마크이고 롯데월드 타워보다 1.7m가 낮은 553.3m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캐나다 그 제1의 도시인 토론토에 갔을 때 CN 타워도 갔고 바로 밑에가 류현진 선수가 활동하고 있는 로저스 센터인가 그 류현진 선수의 토론토 프로야구단의 홈 경기장이 바로 CN 타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그래서 CN 타워에서 내려다보면 온타리오 호수, 미국의 5대 호 중에 가장 동쪽에 있는 온타리오 호의 호수가 잘 조망이 되고요. 거기서 한 120km 정도 거리에가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이제 캐나다 킹스턴이라고 그곳에 가면 이제 천섬 1864개의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천섬 투어를 했었습니다. 천섬은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있다 보니까 어떤 섬은 미국 섬이고 어떤 섬은 캐나다 섬이고 그리고 그 1864개 섬이라 해서 그걸 사우스엔드 아일랜드 천섬이라고 통칭하고 있는데요. 자, 그곳은 미국령도 있고 캐나다령도 있는데 한 10개 정도는 국가 내지 공공기관 소유고 나머지 대부분은 개인 소유라고 합니다. 개인 소유. 섬 하나가 어마어마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부호들이 그곳에 섬을 소유하면서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자, 그 천섬에 이제 조지 볼트와 루이스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바로 그 섬이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미국의 조지 볼트와 루이스의 사랑의 그 러브 스토리가 있는 섬이 바로 그 천섬의 가장 핵심 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기네스북에 올라간 다리가 있습니다. 어떤 섬은 미국령이고 어떤 섬은 이제 캐나다인데 그 두 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길이가 한 10m밖에 안 되는데요. 그게 전 세계에서 국가 간에 연결하는 다리 중에 가장 길이가 짧은 다리 한 10m 정도 미국령과 캐나다령을 연결하는 두 섬을 연결하는 가장 짧은 다리 10m 길이의 세계에서 가장 짧은 국제 다리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다리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천섬 투어를 했고, 그 다음에 몬트리올,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 레슬링의 양정모 선수의 그 올림픽 금메달이 나왔는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이죠. 그보다 40년 앞선 1936년에 일제강점기 때 송기정 선생의 베를린 마라톤 2시간 29분 19초에 그 당시 올림픽 신기록으로 올림픽 마라톤 우승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태극기를 달고 출전한 게 아니었는데요. 그로부터 40년 후인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는 대한민국의 레슬링 양정모 선수가 태극기를 달고 출전해서 최초의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이 그 양정모 선수의 레슬링 금메달입니다. 그 몬트리올에서 그 올림픽 주경기장 그런 건물들도 봤었고요. 그 다음에 몬트리올은 프랑스어로는 몽레알입니다. 몽레알. 자, 왕의 언덕, 왕의 산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몽레알이 바로 몬트리올인데요. 캐나다 제2의 도시입니다. 토론토는 제1의 도시, 영국계가 많은 반면에 몬트리올은 프랑스계가 더 많은 그 제2의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는 또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1967년에 그 당시에 프랑스 18대 대통령 샤를 드골 대통령이 그곳에서 명연설을 했죠. 그 당시에 세계 박람회가 몬트리올에서 열렸을 때 18대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골이 그곳을 방문해서 몬트리올 시청사 발코니에서 그곳에 모인 그 수십만의 프랑스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세 삼창을 했습니다. 자, 몽레알 만세, 퀘벡 만세, 여러와 같은 박수가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자유 퀘벡 만세, 뜨거운 박수가 환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랑스계 캐나다 만세, 프랑스 만세라고 만세 삼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피 속에는 프랑스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 캐나다의 그 토론토와 수도 오타와는 영국계가 더 많은 반면에 퀘벡주에 있는 몬트리올과 퀘벡시는 프랑스계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퀘벡주를 캐나다에서 분리독립을 시키자라는 국민투표까지 있었습니다. 주민투표가 있었는데 결국은 뭐 거의 50%가 넘는 과반수가 되면 분리독립이 되는데 퀘벡주가 캐나다에서 분리독립이 되는데 거의 1%도 안 되는 근소한 차이 49점 몇 프로인가 찬성을 했고 50점 몇 프로가 분리독립을 반대해가지고 부결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한 0.6% 차이론가 부결이 돼버렸습니다. 0.6%만 극복을 했으면 아마 몬트리올과 퀘벡시가 속해 있는 퀘벡주가 캐나다에서 분리 독립이 됐을 텐데 그게 좌절이 되긴 했지만 그 프랑스계 주민들은 캐나다로 분리 독립을 희망하죠. 왜냐? 캐나다는 현재 영연방 국가지 않습니까? 1763년 파리 조약에 의해서 캐나다의 영유권이 바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1763년에 파리 조약을 통해서 캐나다에 대한 지배권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넘어가 버린 다음에 200여 년 이상의 세월 동안 한 250년 정도가 흘렀는데요. 그 전에는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프랑스